죄와 벌, 자수.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그는 마치 눈앞에 안개가 끼고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괴로운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았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스비드리가 일로프였다. 그는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그 말을 소냐의 방에서 들은 이후 정상적인 사고를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면서 또는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의 초라한 식당에서 혼자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숲속의 땅바닥 위에서 날이 밝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눈을 뜨기도 했다. 그렇지만 장례식 준비로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바쁘게 뛰어다녔다. 마찬가지로 소냐도 분주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카테리나의 세 아이들을 그의 말대로 시설이 훌륭한 고아원에 넣었는데 자기가 준 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소냐의 이야기도 하고 며칠 내에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언제인가는 말하지 않았다. 다음날 크레스토프스키 섬의 덤불 속에서 그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채 눈을 떴다. 그리고 덜덜 떨면서 하숙집으로 돌아와 늦게까지 잠을 잤다. 그러자 열병은 사라지고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던 그 이상한 공포심도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다. 오늘이 바로 카테리나의 장례식이군. 그는 카테리나의 장례식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그때 나스타샤가 식사를 가지고 왔다. 그는 매우 굶주린 사람처럼 먹고 마시며 깨끗이 그릇을 비웠다. 그러고는 스비드리가 일로프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두냐에 대해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놈을 죽여버리겠다는 결심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저만치 셋나야 광장이 보이는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왼쪽 건물의 2층으로 눈길을 돌렸다. 2층 전체가 레스토랑인 그곳에서는 지금 노랫소리와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열려있는 맨 끝의 창으로 문득 눈길을 돌리다가 스비드리가 일로프를 발견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 역시 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가 이미 자기를 보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열린 창가에서 그를 불렀다. 오, 반갑습니다. 괜찮다면 이리 올라오시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다. 창이 하나밖에 없는 좁은 구석방에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샴페인 병과 반쯤 채워진 술잔이 놓여 있었고 손풍금을 맨 소년과 줄무늬 스커트를 입은 소녀가 있었다. 자, 이젠 가도 좋아.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아이들에게 1루블짜리 지폐를 꺼내주었다. 그들은 곧 나갔다. 초조한 마음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해칠 마음만 먹는다면 나에게 당신이 더없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난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나 자신의 목숨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또한 당신이 아직도 내 동생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 최근에 안 어떤 정보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신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직접 말해주려고 왔소. 다음으로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말을 해주시오. 나에게 시간은 매우 귀중하니까요. 아니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서두릅니까?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그를 살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내 동생 두냐 때문이지요? 아, 이제 그 얘긴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몇 가지 추측이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두냐에 대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그 계획이란 비열한 것이겠지만 말이요. 뭐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만둡시다. 나는 지금 누굴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난 당신 대답을 듣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요? 아마 당신은 나를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뒤따라 라스콜리니코프도 나왔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탐색하듯이 바라보았다. 정말 너무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건에 대해 일부러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먼저 나는 지금 집에 들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항구로 다시 나가 거기서 섬으로 가서 밤늦도록 즐기려는 계획입니다. 이래도 나를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함께 가겠어요. 소피아 양의 집으로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일도 있고요. 그건 내겐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소피아 양은 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피아 양은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의 감독으로 있는 늙은 귀부인을 방문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카테리나의 새 아이들 몫으로 내가 양육비를 지불하고 소피아 양의 딱한 처지를 자세히 얘기했더니 그게 생각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부인의 요청으로 그분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난 들러보고 싶습니다. 그럼 좋으실 대로 하세요. 두 사람은 소니아의 집으로 갔지만 그의 말대로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다시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묵고 있는 숙소로 갔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오부이자가 붙은 채권 한 장을 꺼냈는데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겠군요. 그럼 마차를 부를까요? 당신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거절하자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마차를 불러 재빨리 올라탔다. 그 모습을 보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되돌아서서 센나야 광장 쪽으로 걸었다. 그가 만약 이때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다면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100발자국도 안 가서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깊은 생각에 또다시 잠겨 다리의 난간에 멈추어 서서 흐르는 물을 내려다봤다. 그런데 그때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뜻밖에도 두냐였다. 그녀는 오빠를 부를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다. 갑자기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셋나야 쪽에서 나타나더니 그녀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오빠 모르게 그쪽으로 오라는 신호 같았다. 오빠 뒤를 살짝 돌아 그녀는 스비드리가 일로프 쪽으로 갔다. 자, 빨리 갑시다. 난 우리가 만나는 것을 당신 오빠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자 두냐가 말했다. 여기서는 오빠에게 들키지 않겠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어요. 편지에 쓴 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소냐 양에게도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세 가지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방으로 가지 않겠다면 나도 말하지 않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나는 당신 오빠에 대해 참으로 흥미있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날카롭게 쏘아보며 두냐가 말했다. 소냐 양에게는 연락해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곧 올 겁니다.
내 하숙방과 소냐 양의 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죠. 겁낼 것은 조금도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두냐는 그의 숙소를 따라갔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가구가 딸린 넓은 방 2개를 빌려 쓰고 있었다. 미심쩍은 눈으로 두냐는 방 안을 살펴봤지만 별로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자, 저쪽 방을 보세요. 문이 잠겨 있죠? 문 저쪽이 소냐 양의 방입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난 이틀 밤 동안 몇 시간씩 엿듣게 되었지요. 그는 응접실로 쓰고 있는 첫 번째 방으로 두냐를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혔다. 그러고는 문을 잠갔다. 이것이 당신 편지예요. 두냐는 그가 보낸 편지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편지에 쓰여있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당신은 내 오빠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 어떤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날 믿지 못한다면 어째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당신 오빠는 소냐 양에게 이틀 밤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냐 양에게 고백했지요. 한마디로 당신 오빠는 살인자입니다. 오빠는 전당포 노파뿐 아니라 노파의 여동생까지 죽였습니다. 또한 돈과 물건을 훔쳤습니다. 거짓말, 오빠가 그럴 리는 결코 없어요. 공포에 질려 그녀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신 오빠는 돈과 물건을 어딘가 돌 밑에 묻었다고 했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를 아세요? 말하려면 깁니다. 이 사건에는 일종의 어떤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즉, 한 번쯤의 악행은 목적만 훌륭하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쉽게 말해 나쁜 짓 한 가지에 100가지 선행이라는 논리입니다. 아, 저도 오빠의 그 이론은 알고 있어요. 오빠의 논문을 잡지에서 읽었거든요. 아, 그런 논문이 잡지에 실렸었군요. 두냐양, 우리가 오빠를 구해줍시다. 돈이 있으니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빠가 살인을 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모두 보상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은 왜 자물쇠로 잠갔습니까? 아, 그건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이니까요. 조금 전에 나는 오빠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오빠를 구할 여지는 지금 있어요. 오빠를 무슨 수로 구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당신한테 달렸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로 오빠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즉시 여권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 오빠와 나, 그리고 당신의 여권도 구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하자 두냐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을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달라니까요. 두냐는 큰 소리로 문 밖에 들리도록 말했다. 그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주인은 지금 외출하고 없어요. 열쇠는 어디 있어요? 당장 문을 열어요. 열쇠는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런 악당 같으니. 두냐는 파랗게 질린 채 방의 구석 쪽으로 뛰어가 탁자 뒤에 섰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증오에 가득 찬 얼굴로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외쳤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밀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요. 움직이지 말아요. 한 발짝만 움직여도 쏴버릴 거예요. 창백한 얼굴로 두냐는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지금까지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이렇게 아름다운 두냐를 본 적이 없었다. 무심코 그는 한 발짝 다가갔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리고
총알은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벽에 맞았다. 마치 벌에 쏘인 것 같군. 그는 호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어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가늘게 흘러내리는 피를 닦았다. 다시 쏴보시오. 기다릴 테니까. 두냐는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불발이었다. 그녀는 권총을 던져버렸다. 그 순간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두냐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았다.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소? 두냐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앞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요? 결코. 두냐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했다. 그녀의 진심을 깨달은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 그럼 가시오. 이게 열쇠요. 그는 두냐를 보지도 않고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꺼내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두냐는 열쇠를 집었다. 어서 가시오. 두냐는 얼른 자물쇠를 열고 나갔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창가에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두냐가 놓고 간 권총을 집어 살펴보고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날 밤 스비드리가 일로프는 아주 기분 나쁜 악몽을 꾸었다. 그는 악몽에서 깨어나자 두냐가 자기를 향해 쏘았던 그 권총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거리로 나갔다. 온갖 상념에 젖어 한참을 걷던 그는 소방탑을 발견했다. 그래, 바로 저곳이군. 하고 생각한 그는 그 탑 가까이 다가갔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킬레스 철모를 쓰고 보초를 쓰고 있던 사내 앞에서 누가 묻거든 아메리카로 떠났다 라고 전해달라면서 부탁하고 가져간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한편 스비드리가 일로프를 만나고 온 그날 저녁 라스콜리니코프는 6시가 조금 지나서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바칼레예프의 새방으로 찾아갔다. 그가 방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두냐는 없었고 어머니 혼자 있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방으로 내려갔다. 네가 왔구나. 자, 앉아라. 어머, 옷이 다 젖었네.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말까지 더듬거렸다. 어제 비를 맞고 돌아다녀서 그래요. 괜찮다. 상관없어. 로자야, 잡지에 실린 네 논문을 나주민 씨가 갖다 줘서 읽어봤단다. 3번이나 읽었지. 그것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가 건네준 잡지를 받아들고 자기 논문을 훑어보았다. 인쇄된 자기 글을 처음 본 그는 뭔가 자극적이고 달콤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두냐는 어디에 갔나요? 나갔단다. 요즘 그 애는 가끔 집을 비우고 나 혼자 있게 한단다. 하지만 라주민 씨가 고맙게도 종종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주고 네 얘기도 들려준단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병은 이제 다 나았니? 이런 내 정신 좀 봐. 차도 내놓지 않고. 어머니 괜찮아요. 전 곧 돌아가야 해요. 그는 어머니 곁으로 머뭇거리며 다가갔다. 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를 지금처럼 사랑해 주시겠어요? 로자,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전 이제 가봐야 해요. 제가 어디에 있든 또 어디로 가든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럼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거니? 아주 먼 곳이에요, 어머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급히 나왔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밖은 상쾌하고 따뜻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하숙집으로 향했다. 자기 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방 안에서 두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 기다린 듯 지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눈 속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동생도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소녀 양의 방에서 오늘 하루 종일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말이다. 지금 어머니한테 다녀왔단다. 어머니한테요? 오빠, 모든 걸 어머니에게 얘기하셨나요? 아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가야겠다. 지금 곧 말이다. 그녀는 오빠에게 다가가서 두 팔로 오빠를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며 흐느껴 울었다. 두냐, 미안하구나. 넌 어머니 곁에 있어다오. 부탁이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두냐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오빠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소냐의 방으로 찾아간 것은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소냐는 기다리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들어서자 소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는데 혹시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냐, 십자가를 가지러 왔소. 복잡한 웃음을 지으며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낱말이오 소냐, 포르피리에게는 가지 않을 거요. 그 녀석은 질색이요. 차라리 경위에게 가겠소. 그 녀석은 깜짝 놀라겠지? 그런데 소냐, 십자가는 어디 있소? 소냐는 말없이 나무 십자가와 구리 십자가를 꺼내어 가슴에 성호를 긋고 그에게도 성호를 그어주었다. 그런 뒤 그의 목에 나무 십자가를 걸어주었다. 소냐, 울지 말아요. 자, 그럼 성호를 그으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냐가 말했다. 좋소.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겠소. 진심으로 말이오. 그는 몇 번이고 성호를 그었다. 그러자 소냐는 모자를 집어 머리에 썼다. 그는 소냐도 함께 동행하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어디로 가려는 거요? 집에 그대로 있어요. 나 혼자 가겠소. 그리고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라스콜리니코프는 나갔다. 과연 이 길밖에 없는 것일까? 그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큰 길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서 센나야 광장 쪽으로 계속 걸었다. 그때 소냐의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내 거리에 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땅에 키스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세요. 그는 이 말이 생각나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이윽고 셋나야 광장에 이르자 그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키스를 했다. 저것 봐, 저 사람 굉장히 취해 있나 봐. 주위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바닥에 키스를 했다. 그때 소냐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그녀는 줄곧 그의 뒤를 따라왔던 것이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영원히 자기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오리라는 걸 느꼈다. 그의 가슴은 진한 감동의 물결로 일렁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더욱 용기를 내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계단은 쓰레기와 먼지투성이인 채로였다. 사무실에서는 한 사람의 서기가 서류를 꾸미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막 자리에 앉으려 하는 자세였다. 그 방을 지나 그는 경위가 있는 부서장실로 들어갔다. 그 경위는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책상 위에 손을 짚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어째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군요. 어이, 여기 의자 좀 가져와. 자, 여기 앉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무너지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느릿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내가 전당포 노파와 그녀의 동생 리자베타를 죽이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말의 경위는 오랫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